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김준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암이라는 질병이 생성되는 기전과 암을 소멸시키는 치료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천수를 다 누리고 특별한 질병이 없이 사망하시는 자연사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대부분의 경우는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암은 사망 원인의 독보적인 1위입니다. 다른 질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약 25%는 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암은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위, 또 그리고 암이 유래가 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들은 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모두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암의 경우는 생존율이 100%가 넘습니다. 어떻게 100%를 초과할 수 있는가? 암에 걸리지 않는 정상인에 비해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악성 종양의 대표격인 췌장암은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을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암은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질환이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암에서 조기 발견을 하면 생존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 결과는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1930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입니다. 특히 이 폐암 그래프에 주목해 주십시오. 1930년대까지 굉장히 적은 수의 폐암 환자가 있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게 또 1990년대부터는 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 거의 무슨 유행성 질환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폐암이 유행성 질환일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까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담배 소비량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담배가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쯤에서 담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계속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부터 그 다음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금연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정확하게 폐암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또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연운동이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어서 이제 막 폐암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담배를 아주 열심히 팔았다는 것은 정말로 흑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암 소비는 1970년대부터 줄어들었는데 왜 암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줄어드느냐? 보신 것처럼 20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폐암이 발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십 년에 걸쳐서 폐암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거의 노인성 질환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처럼 암이 발생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암은 노인 인구에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배가 왜 암을 유발하는가? 담배, 디젤차 매연, 바비큐 연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벤조피렌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 아니면 염화비닐, 벤젠, 비소 이런 물질들은 모두 다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질들을 발암 물질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암 물질들이 어떻게 암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물질들, 벤조피렌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에 결합합니다. DNA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저장 매체죠. 이 DNA에 벤조피렌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 이 결합한 이후에 DNA 손상을 유도합니다. 나머지 물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암 발생 기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 물질들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를 공격하고 DNA 이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암화된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암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선 물질, UV, 엑스레이 이런 물질들도 직접적으로 DNA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도 발암성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이 합성되었을 때 그게 발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발암 물질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암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나? 술, 담배를 멀리하고 탄 고기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나?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암 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완벽하게 발암 물질의 차단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피할 수 없는 내생적인 돌연변이 요인이 있습니다.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할 때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DNA 폴리머레이즈나 각종 단백질들이 DNA 복제를 일으키는데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은 실수를 하고 그게 DNA 손상, 특히 DNA 뮤테이션을 유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 음식을 분해해서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얻을 때 유해한 대사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만드는 이 유해한 대사산물, 특히 프리 라디칼들은 DNA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내생적인 돌연변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연변이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지만 암 발달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점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세포 신호 전달을 통해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유방암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서 항호르몬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이나 식습관도 만성염증 반응을 통해서 암 발달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연구에서 밝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암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암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HIV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암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암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특별한 암종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킵니다. 흔히 발바닥에 사마귀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이기도 한데 자궁에서는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암 중에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그런 암종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도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HPV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굉장히 잘 알려진 예가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간암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백신이 효과가 없는 보균자가 전체 인구의 3에서 5%나 되는 굉장히 많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균자 중에 약 15% 정도에서 간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간암이 발달할 때는 이 감염 단계를 지나고 이 만성 간염으로 인해서 그 다음 간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염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면 간암 발병률을 보균자라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간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아직 멀쩡하다. 내가 왜 금연을 해야 되나? 자, 이런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세한 이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암 생성 기전을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인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 심지어는 한 개의 세포가 DNA 손상을 받아서 암세포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DNA 손상은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 교란도 포함되는데 이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암세포로 변화된 세포는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포 분열이나 세포 사멸 조절 기전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정식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식하는 게 이제 암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암의 굉장히 가장 무서운 성질은 바로 이 전이라는 능력입니다. 일부 암세포는 인체의 다른 조직을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침입해서 정식하고 그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 전체로 번져가는 이런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이제 암 생성의 기전인데, 이 기전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말한다면 이 세포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암은 이 세포가 병들어서 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왜 병드느냐?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가 병이 됩니다. 그리고 병이 된 그 세포가 굉장히 빨리 정식하고 전이함으로써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세포라는 개념은 우리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많은 세포들이 한 생명체를 이루고, 단세포 생명체의 경우는 단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다세포 생명체이죠. 약 40조 개나 되는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있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많은 세포의 집단이 이루는 사회 혹은 군집이 인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더 정확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40조 개나 되는 개체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독립성은 이 세포 배양 기술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 배양 기술은 우리 몸속과 유사한 조건을 맞춰줘서 세포를 몸 밖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삐쭉삐쭉하게 생긴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분열도 합니다. 적당한 조건을 주면. 그래서 이 세포들은 이 세포가 유래된 인체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 속에 있는 40조 개, 우리 몸을 40조 개의 세포로 완전히 분해해서 적당한 배양 조건에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연구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특정한 조직의 구조와 기능까지도 모사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독립성을 지닌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 개념은 이 모든 세포가 단 한 개의 세포, 즉 수정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이게 정말로 단 한 개의 세포가 40조 개의 세포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몸속에서 이 과정이 일어났는데, 한 개의 세포가 2개, 4개, 8개로 계속 분열하면서 결국 40조 개가 되면 그 다음 인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큰 인간이라는 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단 한 개의 암세포가 거대한 암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이 과정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암은 빨리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증식이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암 증식을 억제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포 분열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인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세포 분열이 반복되면서 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발생의 경우 수정란에서부터 세포가 분열하면서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 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에서는 이러한 특화된 세포의 성질이 없어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암세포가 무한정식해서 정상적인 조직의 기능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조직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포와 세포 외부 기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체의 조직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정교한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이런 조직을 형성하는 3차원 구조를 무시하고 무한히 그냥 덩어리로서 계속 증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생의 경우 이 수정란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포 분열이 조절돼야 되고 세포 분화가 200개의 다른 종류의 세포로 적절히 조절돼야 되면서 또 3차원적으로 세포가 조직과 신체 장기를 형성하도록 적절히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와 각 세포들이 적당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과연 그렇다면 이 우리 세포에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정보들이 DNA라는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이 DNA를 우리는 인간 유전 정보 저장 매체라고 합니다. 이 DNA 32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의 서열. 그래서 이게 분자이긴 한데 이게 4종류의 다른 모노머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긴 이중 나선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이중 나선의 서열이 바로 그 정보입니다. 마치 우리 컴퓨터가 0과 1의 서열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 유전 정보는 이 ATGC라는 4개의 문자를 통해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세포에서 DNA를 뽑아서 이 장비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DNA 염기 서열을 읽어줍니다. 굉장히 긴 서열이죠. 32억 쌍이나 되니까. 자, 여기에 정보가 무조건 저장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 정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정보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이 암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속에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모든 다양한 기능들은 이 단백질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다 액틴, 마요신 같은 단백질의 기능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흡수하고 분해하고 각종 대사 활동을 벌이는 것도 모두 다 이 단백질 효소들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DNA 복제에 관련된 DNA 폴리머레이즈나 많은 단백질 모두 다 단백질들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그런 기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는 무엇이냐? 유전자 정보는 바로 이런 각각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인간 유전체에 포함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개수가 총 2만 개인데 이런 긴 DNA에서 특정 부분, 이 부분은 유전자 1번, 유전자 1번은 단백질 1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 이 RNA라는 것은 중간에 이 유전 정보를 카피하는 카피본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유전자 2번은 단백질 2번을 만들고 그 다음 이 영역 유전자 3번은 단백질 3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이렇게 DNA에 담겨있는 정보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그리고 약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 실제로 우리 단백질의 다양성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건 다양한 이제 그 alternative splicing이란 이 RNA 상황에서 이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질문. 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는데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DNA상에서 이런 뮤타젠에 의한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나타납니다. 랜덤 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DNA의 아주 일부분만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NA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런 특정한 부위에서는 이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지를 조절하는 조절 부위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빼더라도 절반 정도는 아무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시퀀스, 그 염기 서열 자체가 특별한 정보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영역들도 이 DNA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퀀스가 그 염기 서열이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이 담배를 피워도 이 영역이 정확하게 유전자를 돌연변이가 맞추지 않았다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는 운이 좋으면 암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암을 피해가는 것처럼 많은 담배를 피웠는데도 암이 걸리지 않고 어떤 분은 담배를 조금밖에 피지 않았는데 암에 걸린다. 어떤 분은 심지어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폐암이 걸린다. 운 나쁘게 내생적인 돌연변이 요인이 이런 중요한 유전자에서 일어난다면 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에 일어난 돌연변이는 다 암을 일으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략 1%, 2% 정도만이 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강력한 암 유전자이고 대부분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암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암 유전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꿀 확률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고 수십 년 동안 발암 물질에 노출된다면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1%에서 2% 되는 암 유전자는 그렇다면 어떤 유전자인가? 전암 유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토온코진이라는데 세포의 증식과 생존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죠. 아주 정상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발달 과정 중에서 적당한 형태의 크기를 이루고 적당한 3차원적인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유전자가 과활성화 형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유전자를 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는 이 정상적인 전암 유전자의 운이 나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과활성화됐을 때 이 암 유전자가 됩니다. 이 암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암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표적 항암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암 유전자는 과도한 세포 증식과 생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일부 암 유전자는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논문에 실린 연구 결과는 말기 폐암 환자의 염기서열을 이 염기서열 분석 장비로 쭉 읽어봤습니다. 한 명의 환자에서 15년간 평균 하루 25개 피 흡연을 하신 분인데 83,000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한두 개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83,000개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 담배를 피시면 무조건 83,000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정도로 돌연변이가 늘어난다면 그 암 유전자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우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다면 이 83,000개가 다 중요한 암 유전자를 피해갈 수도 있지만 피해갈 확률보다는 맞을 확률이 이쯤 되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암은 유전질환인가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암은 그럼 부모님이 암에 걸렸으면 나도 암에 걸릴 것인가? 실제로 병원에 가면 집안에 암 환자가 있는 병력이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암은 유전질환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유전되지 않는 체세포 유전변이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200종류나 있지만 정말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식세포는 아마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특이한 세포들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정자와 난자란 이 생식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죽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우리 자식, 아들과 딸이란 형태로 이 세포가 우리 몸 밖에 나와서 이 정자가 몸 밖에 나와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 수정란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수정란에 붙어 있던 돌연변이라고 칩시다. 이 돌연변이는 모든 세포가, 인체를 만드는 모든 세포가 이 수정란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이 돌연변이를 다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체가 만들어내는 또 여기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생식세포도 돌연변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돌연변이를 우리가 유전성 질환의 돌연변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암은 우리가 발암물질에 노출돼서 예를 들면 UV에 노출돼서 피부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것은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돌연변이는 체세포 유전변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왜 부모님이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분명히 이 유전되는 유전변이도 암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이 키스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인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 타임지 표지에 실린 이유가 유방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암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유전되는 유전변이, 이런 나쁜 변이, 돌연변이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전되는 유전자 변이는 대부분 아주 낮은 빈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서 의미가 없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이 BRCA1, BRCA2라는 이 유전자는 제법 그래도 인구에서 많은 인구가 이 유전자 변이를, 나쁜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BRCA1의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암 감수성 증가시키는 유전 변이는 정상적인 BRCA가 아니라 이 변형된 BRCA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유전이 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만 자기가 이 변형된 형태의 BRCA1 유전자를 알고 나서 그 다음 유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예방 차원의 유방절제술입니다. 이 여배우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정이었을 건데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신 것처럼 유방암 발병 확률입니다. 정상적인 BRCA1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확률이 2% 정도인데 이 BRCA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50%, 나이가 들면 80% 이상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암 발생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변이 같은 경우는 그냥 피 속에서 DNA를 뽑아서 염기서열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BRCA1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게에서 여성분들이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유방암 빈도가 많은 분들은 이 BRCA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예방 차원의 유방이나 난소 절제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암의 주요한 원인은 발암물질이나 아니면 내생적인 돌연변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체세포의 유전 변이가 원인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암 발생에 미치는 여러 유전성 인자들이 존재하고 BRCA1 같이 굉장히 강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이펙트 사이즈를 가지긴 하지만 여전히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은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유전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암을 소멸시키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이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생성되는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개발한 암을 소멸시키는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백혈병 생존율 추이를 보시면 우리 암 연구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백혈병을 진단받으면 사망 선고입니다. 거의 생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 60년대, 70년대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들이 항상 백혈병으로 죽더라고요. 이때는 백혈병이 불치병의 대표격이었고 다른 암종 중에 유일하게 아주 젊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 유일하게 아니라 그 비교적 높은 빈도로 젊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암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백혈병을 영화에서 많이 차용해서 여자 주인공은 백혈병으로 죽는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백혈병의 한 일종인 ALL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80%가 넘습니다. 불치병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룬 우리 항암제 개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생존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암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암은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노인이 증가하면 당연히 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굉장히 빠르게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암 제거 수술이 가장 기본입니다. 암을 수술적으로 제거한다면 가장 깔끔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미 암이 제거하기 힘든 암이 전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뇌의 깊숙한 부위처럼 제거 수술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 화합요법이라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특정한 부위의 고주파의 방사선을 포컬 포인트에 쏘아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암과 유방암에서는 항호르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둘 다 이 치료법 자체가 2차적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세포의 DNA가 고장나서 암세포가 되었지만 그 DNA를 좀 더 완벽하게 손상시켜버리면 암세포조차 죽게 만든다라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대부분 이제 외래 진료를 검사를 하고 수술을 먼저 고려하고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전통적인 치료법 이외에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법이 이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치료법입니다.
먼저 이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암화학요법의 기본적인 기전은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모두 사멸시키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DNA 복제 과정 중에 DNA를 더 많이 부숴버린다든지 아니면 DNA가 그 마이토시스 과정 중에서 제대로 딸 세포로 나눠지지 않게 마이토시스 과정을 교란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은, 이러한 약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발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을 이용해서 오히려 암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암 환자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이런 약물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선택성이 없이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에 다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식하는 우리 피부나 아니면 소화기 계통의 그런 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농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항암화학요법을 고농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약물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암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물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나왔다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둘 중에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가장 최근에 나왔으며 최근에 거의 뭐 이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저다. 정말 가장 혁신적인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몸속에서 아주 꾸준하게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 암세포들을 이 T세포라는 굉장히 특별한 면역세포들이 계속 암세포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세포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죽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서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암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암이라는 녀석도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T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 PD-L1이라는 이 신호 전달체를 자기 표면에 발견을 하면 이 암세포는 PD-1이라는 이런 리셉터를 통해서 이 단백질을 인식하면 그 다음 액티비티가 떨어집니다. 원래 이 PD-L1, PD-1이라는 이 시스템이 우리 정상적인 조건에서 왜 필요하냐면 너무 과도하게 T세포가 어떤 특정한 뭐 조직을 공격하면 정상세포도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암세포가 이용해서 이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과정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러 갔는데 이 범죄자가 뇌물로 이 경찰을 약간 무모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 초기에는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다가 암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나면 그 다음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이 있냐면 이 PD-L1이라는 이 단백질이 PD-1과 상호작용을 막아주는 이 항체를 약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항체를 쓰면 더 이상 이 뇌물을 주는 활동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 T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전을 가진 그런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 적용 예를 보시면 이 같은 경우 뇌전이된 흑색종, 뇌전이된 흑색종은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 Y축은 환자의 생존이고 여긴 기간입니다. 생존한 환자의 100%에서 시작해서 몇 달이 지나면 벌써 절반 정도의 환자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안티-PD-1 안티바디라는 이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면 굉장히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이 면역 항암제도 결국은 내성이 생기고 이제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이 면역 항암제가 작용하지도 않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 생존율을 높였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에게는 이 5개월에서 5년으로 생존율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면역 항암제의 작용 기한을 늘리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 치료의 개념을 처음 발견하신 과학자들은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면역 항암제가 현재 굉장히 많이 환자들한테 투여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우리로 하면 10조 원 어치의 PD-1 억제 항체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 항암제와 합치 또 최근에 이제 아마 뭐 신문지상에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CAR-T 세포 치료제라는 개념이 또 도입됐습니다.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이 기술은 앞에 보신 그 안티-PD-1 안티바디 기술보다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세포 치료 기술들을 다 종합해서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암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항암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뇌물을 받는 이 경찰을 뇌물을 못 받게 해서 이 암을 공격하게 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CAR-T 세포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이 경찰을 우리 환자의 몸 밖으로 일단 꺼주면 낸 다음에 그 T세포를 아예 뭐 로봇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제조합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T세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이 뭐 로봇캅 전략으로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암종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암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적용되지 않는 암종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 이 기술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여기 보면 이제 뭐 글로벌 마켓 사이즈 바이 테라피인데 항암 화학요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 쓰이는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실제로 이제 이 항암 화학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 마켓 사이즈니까 세일즈 밸류인데 이 항암 화학요법은 비용이 싸기 때문에 실제로 처방은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는 처방되는 수는 적지만 그 항암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타겟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표적 항암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암 유전자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 유전자는 그 세포의 신호 전달, 우리 세포 신호 전달이라는 것은 신호 전달 물질이 왔을 때 세포가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다양한 세포의 정식이나 분열을 조절한다든지 뭐 세포의 성장, 분화, 대소, 대사, 사멸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조절 기전인데 특히나 이 중에서 성장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 신호 전달을 관장하는 그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그게 과활성화됐을 때 암이 생기는데 바로 이 표적 항암제는 그런 과활성화되어 있는 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암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 Epithelial Growth Factor Signal Transduction Pathway가 굉장히 다양한 암종에서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pathway는 굉장히 다양한 뭐 receptor, ligand, 그 다음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athway 모레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까지 조절해서 세포 분열을 촉진합니다. 이 유전자를,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다 전암 유전자인데 암에서는 이런 유전자들,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겨서 이 pathway가 과활성화되면 비정상적으로 정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표적 항암제는 이러한 암 유전자에 의한 단백질들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억제하는 그런 분자들입니다. 이렇게 항체를 이용해서 이 성장세포 인자 리셉터가 그 수용체가 리간드와 상호작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운스트림에 있는 이런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단백질들의 액티브 사이트를 이런 이니비터들이 막아서 더 이상 다운스트림에 활성을 못 시킨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적 항암제들이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신호전달 경로 물질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을 제거하는 수술부터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항호르몬,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다양한 항암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 폐암 아직도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굉장히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노인성 인구가 증가하면 생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암 발생 확률을 생활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미 뭐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러한 리스크 팩터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 팩터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한다 해도 내생적인 돌연변이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면 암 발생 확률을 뭐 절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알코올입니다. 술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술은 간암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대장암, 유방암에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구역학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뭐 poor diet, obesity도 암을 촉진,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식습관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식습관이 암에 영향을 준다는 굉장히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는 게 이 대장암이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백인들한테는 많이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 식습관이 점차 이제 서구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하이 칼로리, 하이 팻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 이 대장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대장암 확률이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암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이 논문에 뭐 female 뭐 언급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female이라는 것은 여자만 유방암에 걸리고 남자만 전립선 암에 걸리기 때문에 이 성별도 암의 중요한 뭐 리스크 팩터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던 BRCA1, BRCA2의 변이를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는 이제 좀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검사를 더 열심히 더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유방 절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쉽게 피할 수는 없지만 에어 폴루션, 라디에이션,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스모킹,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암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스크 팩터들 가운데서도 이 효과 자체를 보면 이 스모킹이 압도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모킹이 폐암 확률을 10배, 20배 높인다면 풀 다이어트는 2배, 3배 높인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 스모킹은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이 태양에 익스포즈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피부암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이 피부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이 뭐 난소암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나 간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백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예방 백신으로 잘 방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암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암을 대항하는 그 항암 전략의 구체적인 기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